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연 걸까요? 화성 연사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꼽히던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건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사건 와이파이에서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기 팀장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박뉴스에서는요. 절대로 잡힐 것 같지 않은 강남 집값. 정부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유지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비롯한 긴급 10일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제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집값 상승을 이끈 단지만 정말 선별해서 그동안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구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적용시켰다면 이번에는 동 단위로 콕 집어서 핀셋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다만 유예를 뒀습니다. 이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이주 마치고 건물 다 부셔서 이제 막 분양 공고 앞둔 단지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10월 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이전에 분양한다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이 소급 적용하는 거는 지나치게 이제 개인재산 탈선 침해다. 그리고 이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니까 정부가 유예 방안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의 61개 단지 6만 8천여 가구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실제 적용 시기, 기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 단지만 또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그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자금 조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요. 자금 출처 조사도 더 늘어납니다. 일종의 꼼수 대출은 막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인데요. 우선 9억 원 이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갭 투자에 나서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이고요. 또 이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개인이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을 내세워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이 담보 인정 비율, 즉 LTV를 종전에 80%까지 인정받았지만 절반 이하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이제 감정원, 이 국세청 등과 이제 합동 조사를 통해서 이 자금 조달 계획,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200여 건을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이 집중 조사 대상이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인데요. 편법 증여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엄벌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규모 금원 손실을 낸 금융회사들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해서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 DLF 불안전 판매 논란과 관련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DLF와 관련해서는 이 외국계 투자은행이 국내 증권사에 소개를 했고요. 또 증권사가 은행의 판매를 제한하는 형태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위험성을 알고도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증권사 내부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상품은 별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위험 상품을 이제 노인들한테 팔면서 원금 손실 확률은 제로다라는 자료까지 뿌렸다는 겁니다.
위험관리 소홀은 은행도 비슷한데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내부 승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율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품 정보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 불완전 판매도 20%가량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서류상 하자인 경우가 20%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불완전 판매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금융사들은 제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치매 노인에게까지 이 상품을 팔았다고 하는데 정말 확실하게 이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2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04% 떨어졌죠. 그러나 9월에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4%에서 2달 연속 물가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인데요. 물론 기저효과, 지난해 1년 전 농축수산물이 너무 급등했던 탓에 지금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2% 떨어진 게 전체 물가를 0.7%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디플레이션 논란이 더 이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정부 한국은행 그러나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라는 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난해가 높았기 나오는 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또 뭐 고교 무상 정책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제 이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물가 하방 압력을 좀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충만하신 두 분이죠.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는 사실 설명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가 드디어 자백을 했다. 그런데 자백한 범행 건수가 화성 연쇄살인 건수보다 훨씬 많더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10건, 그 중에 이 8차 사건이 모방 범죄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범인이 잡혔었고요. 네. 나머지는 미제 사건이었는데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형사들을 이제 그 투입을 해가지고 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퍼라고 이제 하죠. 그 인간적인 유대관계, 뭐 관심사항,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사고력 이런 걸 이제 그 심리 동조를 형성을 하고 책임감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14건의 범행을 자기가 했다. 이제 이춘재가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히 그 발생 사건이 아닌 경우도 지금 자백을 했고요. 특히 94년 1월 달에 청주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건 말고도 청주에서 2건의 더 범행을 자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이춘재의 심리 상태 그리고 현재 이게 정말 진정한 자복이고 자백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이 안 되니까 자포자기해서 한 걸 수도 있다. 뭐 아니다. 여죄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자백하면서 수사를 더 못하게 하려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자백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그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임의성이나 신빙성, 객관성 이런 게 이제 담보돼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시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라고 하면 그 피해자의 연령대나 인상착의 그리고 범행 방법 그다음에 이제 현장 상황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봐요. 그런데 자백을 한 사람이 그의 비슷한 얘기도 아닌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면 이건 허위자백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퍼즐 맞추기식으로 맞춰보면은 왜 그러냐면 기록이 지금 다 보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14건에 만약에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억에 반하는 정황들이 나오면 이건 허위자백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백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범행 수법, 범구, 소위 범행 도구를 범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면은 그 사람 자백이 맞다라고 하지만 전혀 가깝지 않고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자백으로 보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 대조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 문자 보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것들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그 범인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9차례 대면 조사 끝에 자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범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초기에 3명의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뭐 6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다. 이 모든 과정에는 그 사이에 프로파일러의 투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외부 정보가 아마 이춘재 씨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전에는 함구하고 부인했던 그 부분들이 이젠 입장을 바꿔서 자백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본래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우리가 정황 증거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이럴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형량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석방이 얘기가 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가석방이 거의 불가하게 됐다라는 걸 아마 본인이 판단했을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미 이름하고 얼굴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춘재도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과거엔 내가 심정적으로 이 연쇄살인과 관련해서 내적 전능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굴복하고 내 앞에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느꼈던 뭐 성적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릴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약간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력감을 보면서 얼마나 쾌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국면 전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영웅이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전에 무슨 뭐 유영철이나 뭐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만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과 연계해서 오히려 유영철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춘재가 화성 지역에서 했던 그 사건들이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내적 전능감은 이제 벗어나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범죄 역사의 새로운 하나의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심정적 변화나 이런 진술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효과가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춘재가 생각했던 심경의 변화의 핵심은 뭐였을까? 외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었을까? 아마 내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와 관련해서 법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한참이던 1986년 9월부터 91년 4월까지 화성에서 성폭행이 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지난주에 1시간 동안 최면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성폭행 당했을 때 자신의 옷으로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기억해내고 그래서 이걸 단서로 해서 추궁을 하고 그랬더니 자백을 하더라. 네. 그럼 법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수사 기법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체면 수사가 이제 과학 수사의 이제 그 일환인데요. 법체면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자동차를 봤다. 이런 사례를 들면 그 자동차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자기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자기 뇌리에 들어와요. 시야에. 근데 그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의식하에 있다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끌어내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장된 뇌 속에 저장된 그 차량 번호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체면 상태에서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왜 그러냐? 많이 밝혀졌지만 목격자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여성 한 분이 그 동물의 변 때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도주를 한 현장도 있었거든요. 그런 네. 부분. 그다음에 법체면 수사.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소위 그 프로파일러들이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는 부분은 설득 방법도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DNA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10억이면 10억 모두 다 틀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온 부분과 여기 있는 당신의 그 DNA 유전자는 일치한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설득.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포자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춘재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신은 어차피 무기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는 모습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유족의 마음을 이루하고 또 돌아가신 영혼들에도 사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겹쳐져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법의학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DNA 검사 결과라는 건데요. 5차, 7차, 9차 사건의 DNA가 일치한 것 이외에 4차 사건에서는 뭐 5가지 이상의 그런 유류품에서 DNA가 나왔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은 결국에는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요한 열쇠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이신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전자 분석을 맡으신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드디어 자백이 나온 건데요. 25년 만에 과학수사로 미제 사건이 풀렸다. 당시 유전자 분석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소회가 어떠신가요? 언젠가는 잡히게 되겠죠, 뭐. 언젠가 잡히게 되겠다. 예. 네, 예. 있기만 한다면. 남아있기만 하다면.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사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90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였죠. 일본의 그 유전자 분석을 맡겼고 근데 그게 좀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었고 좀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춘재를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쉽게 한 번만 더 그 기억을 더듬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죠. 옛날 기법은 처음 그 당시가 지금 쓰는 기법 초기입니다. 제일 그 해 90년에 그런 기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91년 초에 이 건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그런 오류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필요한 세포수는 대개 50개 이상 이렇게 수가 많이 있어야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법이 점점 발달되면서 지금은 두서너 개 아주 적은 수에서도 이 DNA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땀 같은 거 흘린다고 그러면 거기 몇 방울, 뭐 한두 개, 두서너 개의 세포가 있겠죠. 이런 거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기법, 좀 아주 세밀한 기법이 되면서 여기저기에 이제 뭐 몸싸움이든지 서로 버티든지 하면서 또 가해자의 이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꼭 그 정액이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 묻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찾아낼 수 이런 아주 세밀한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지와 같은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석하기 위해서 뭐 50개 이상의 세포수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두세 개만 있어도 되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범행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끝까지 어쨌든 그 범죄자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미제 사건들도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 경찰에서 지금 들여다보는 미제 사건 중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금 범인이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경찰들도 알아보면은 경찰들이 미제 사건을 다시 다 쭉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DNA가 남을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세포가 남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 뭐 제일 적용한 게 강간 사건이 제일 그럴듯한 사건이겠죠. 네.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류품이 다 남아 있고, 이렇다면은 그걸 한번 다시 다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갖고 미제사들 특히 유류품이 남아 있고 이제 세포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강간 사건, 미제 강간 사건 등은 아마도 유류품이 남아 있다면은 어느 정도 더 잘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포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유류품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강간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미제 사건 전담반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응원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배들이 지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번 사건이 풀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해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의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초동수사에서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요? 유류품은 꼭 보관돼야 하고 그 보관 상태가 좋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풀릴 수 있었던 것은 유류품이 보관돼 있었다. 보관 상태가 좋다. 그렇게 하고 다시 재조사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라도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 당장의 검사도 하겠지만은 또 더 좋은 기술이 발달이 돼서 세포 하나에서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온다면은 다시 남아있는 유류품으로 검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류품 보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중요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보관 상태를 또 아주 좀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전자 분석을 맡으셨던 이정빈 가천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은 우리 인터뷰 이제 들으셨는데요. 진짜 뭐 수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백기준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이호선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물적 증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심리 분석과 관련된 자료들도 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남겨놨다가 또다시 한번 다각도로 재구성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기억들을 나열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미묘한 여러 정보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난다든지 혹은 과거의 진술과 현재의 진술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술 사이의 간격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건들 중에는 우리한테 알려진 충격적 미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사회적 외상이에요. 이런 사회적 외상이라는 게 실제 뭐 위험 요소가 관건이 아니라 혼란과 무력감인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심리적 자료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또 말씀하셨던 이런 물리적 자료들이 함께 나타나고 여기에 기술적 진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외상으로 거대하게 우리한테 마치 쌓인 먼지처럼 들러붙어 있는 이 사회적 두려움과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풀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건에 좀 아주 결정적 공헌자라고 한다면 프로파일러들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뭐 주말도 잊어버리고 9번이나 계속 대면을 하고 끈질기게 그 사람과의 라포를 형성하면서 단서 하나를 잡고서 물고 늘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춘재 자백을 이끌어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2009년도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았던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잘 모르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예, 뭐 제 후배도 이제 권일용 지금 동국대 사법경찰 대학에 이제 후배도 있고 뭐 프로파일러 1호죠. 네. 이제 공은경 경위 방금 말씀하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공은경 경위가 이제 그 40세 프로파일러인데요. 네. 사실 2009년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에 여성으로서 그 흉악한 범인의 이 접견을 하고 투입이 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국 라포 말씀하신 라포를 형성해서 이제 자백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리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범인 소위 그 흉악한 범인이라도 그 사람의 성격 심리에 접근을 해서 친근감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백을 이끌어내는 이런 이제 기법인데 결국은 공은경 경위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9차례나 반복해서 9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자백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사실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선에서 현장 경험, 사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보도에 프로파일러와 형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테랑 형사들이 투입이 되면 많은 사건을 하면서 범인들의 심리를 자기도 모르게 익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가정 형편이나 부모 관계를 캐치를 해서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쉽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결국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2011년도부터 시행을 됐잖아요. 근데 대체로 DNA에 의해서 밝혀진 유명한 사건이 바로 17세 된 여고생 드들강 성폭행 살인 사건. 네네. 그다음에 이게 2001년도였고요. 98년도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참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여성이 많았었는데 전셋집을 보러 가는 여성을 집 안에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강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려 20년 만에 뭘로 밝혀졌냐면 바로 유전자 DNA로 밝혀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장기 미제 사건 20여 년 이상 15년 이상 된 사건이 지금 52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265건의 장기 미제 사건 중에 52건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이정빈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류품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채집된 DNA가 지금 전국에서 검거되지 않은 흉악범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DNA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황상빛 세포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인 사람과 대주 작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 미제 사건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뭐 공소시효가 뭐 다 이미 끝나서 처벌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사람을 꼭 잡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우리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가해자의 심리, 피해자의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좀 인식을 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혜선 교수님. 우리가 이런 식의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식의 그런 접근 방법이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남겨진 충격적 미제 사건은 이게 그냥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외상이어서 그렇죠. 사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 아주 그냥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결국 풀리고 혹은 결국 범인은 잡힌다. 네네. 이런 결과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해소 효과를 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 불안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풀려나가고 잡힌다는 걸 알고 또 누군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걸 알면
범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완전 범죄에 대한 꿈은 당연히 사는 거죠. 범죄 예방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잡겠다 그리고 반드시 잡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또 치유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번 이촌재 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심리적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해소됐구나 그러면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안정감도 확보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일련의 사회적 학습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은 뭐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에 대해서 사회가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또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갔는데요. 그 방송 시청률이 유난히 제가 나가는 요일만 좋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하면서 역시 내가 나가니까 잘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날은 야구를 안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인사도 안 드리고. 네, 너무 정확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야구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야구 믿고 저도 한번 건방 한번 떨어보죠. 오늘 청취율 잘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소개 안 할까 봐 걱정하셔가지고 소개도 안 하고 말을 시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오늘 재미있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키워드는 프로야구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정규 시즌이 어제 끝났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에서야 이 정규 시즌 우승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손에 땀을 쥐는 이렇게 누가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네. 두산이 NC를 어제 6대5로 이기고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을 졌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딱 끝나고 보니까 이 두산하고 SK가 88승 1무 55패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야죠. 동전 던지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승패 전적을 먼저 따지고요. 승패 전적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승률을 따지는데 승률도 똑같겠죠. 다 똑같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상대 전적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즌 동안 우리가 상대팀하고 16번 경기를 하는데 이 두산이 9승 7패로 앞서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두산이 NC를 9승 7패로 앞섰더라. SK를. SK를? 예. 그렇군요. 근데 어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SK가 이 어제 경기 전까지 1위로 144경기를 모두 다 마친 거고요. 네. 두산이 133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제 NC하고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NC를 이기면 정규 시즌 우승이고 비기거나 지면은 준우승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5위를 확정을 졌거든요. 네. 5위를 확정을 졌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경기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두산이 먼저 점수를 내고 2대0으로 앞서갔거든요. 네네. 2대0으로 끌려가다가 NC가 먼저 2점을 내고 0대2로 두산이 뒤졌습니다. 네네. 7회에 2대2 동점을 만들어 놨더니 8회 초에 NC가 다시 3점을 내서 두산이 2대5로 끌려간 거죠. 8회 말에 곧바로 5대5 동점 만들었고요. 9회 말에 박세혁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두산이 극적인 6대5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NC는 5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뭐 이기거나 지거나 별 상관도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두산으로서는 참 얄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그래서 SK 팬이 그 NC를 열심히 응원을 했죠. 왜냐면 NC가 이겨야지 SK는 그렇죠. 우승하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건 사실 여담인데 제가 여쭤볼 건데요. 예.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는 사실 우승팀보다 준우승팀이 더 흥행에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흥행이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야구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의 동원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정기 시즌 우승팀이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당연히 누리겠고요. 어제 SK 같은 경우는 SK 팬들이 그 야구장에 잠실 야구장에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NC를 굉장히 응원했는데 SK 팬들의 그 응원의 힘은 다시 한번 그 포스트 시즌을 한번 기다려봐서 포스트 시즌에도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제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 결국 막을 내린 거고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포스트 시즌이 들어가는 예, 내일 곧바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리게 됩니다. NC하고 LG가?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이제 정기 시즌 4위인 LG하고 5위 NC의 경기거든요. 근데 LG가 이기면? 내일 이기면 곧바로 LG가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고 NC는 2연승을 거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 상위권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한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데 10월 7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키움하고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고요. 이 플레이오프는 준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하고 SK가 오전 3선승제로 겨루게 되고 이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하고 두산이 7전 4선승제로 겨루게 되는 거죠. 누가 올라갈까요? LG하고 NC요. 제가 한번 묻고 싶은 얘기인데 누가 올라갈까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걸 전제를 하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지금까지 모두 4번 열렸거든요. 이 4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이 4위 팀의 2연승을 거두고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은 LG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LG하고 NC하고 이번에 그 정기 시즌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8승 8패로 아주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팀 전력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상대적으로 NC는 타격이 강하고 LG는 마운드에서 좀 앞서거든요. NC 같은 경우에 이제 팀 타율이 10개 구단 가운데 2위고요. 팀 홈런은 1위입니다. 그러니까 타격만 보면은 NC는 거의 뭐 우승권 팀이에요. 반면에 LG는 마운드에서 NC보다 앞서는데 팀 평균 자책점에서도 앞서고요. 마운드가 좀 두터워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불펜에서 NC보다 확실히 앞섭니다. 이런 전력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중반 이후의 흐름에서는 LG가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고요. 경기 흐름으로 예상하면은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NC는 양의지, 박성민, 스몰린스키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 NC가 이기고 이 홈런이 안 터지면 LG가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LG 쪽에 조금 더 승부수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예리하십니다. 네. 어쨌든 정규 시즌이 막을 내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뒤숭숭하고 뭐 바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이 새 감독, 롯데가 새 단장을 선임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가을 야구를 그냥 TV 중계로 바라봐야 되는 팀들에서는 그러니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팀들은 지금 한창 팀을 잘 정비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성은 새 감독, 롯데는 새 단장을 선임했는데 아주 파격적인 인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은 신인 감독으로 허삼영 감독, 롯데는 성민규 단장을 선임을 했고요. 이 허삼영 감독 같은 경우와 이 성민규 단장 모두 다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인사였었거든요. 허삼영 감독 47살이고요. 롯데 이 단장 이 성민규 단장은 37살, 30대입니다.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뭐 젊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패기만만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허삼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팬들도 웬만하면 모르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무명 선수 출신이에요. 대구상고 졸업하고 91년에 삼성에 입단했는데 삼성에서 5년 동안 선수 생활했는데 경기에 나온 게 단 4번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요?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삼성 구단에 입단을 해서 전력 분석 업무를 맡았던 데이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 감독으로 누가 되느냐?
라고 한창 그 예상 하마평이 오르내렸을 때 대부분 다 삼성의 그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스타 선수 출신들 네. 이름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모든 그 스타 출신 이름들을 제치고 삼성의 선택은 허삼영이라는 40대 젊은 데이터 전문가 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전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직관력, 감 이런 게 뛰어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삼성이 또 선택한 40대 무명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허삼영 감독은 정말로 그 과학적인 분석 능력이 뛰어날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더 스포츠에서는 유리할까? 이걸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아주 재밌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한국 야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뭐냐면은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레전드 감독이 갖고 있는 감, 뭐 직감, 뭐 이런 거하고 이 반면에 좀 전문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키움의 그 장정석 감독이나 SK 염경엽 감독 같은 케이스에서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구단 운영과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전문 감독들이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무게 중심이 이 데이터와 좀 더 과학적이고 그 예측 가능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일찌감치 우리보다 야구의 역사가 앞선 메이저리그에서 정착된 일종의 통계 야구 또는 프런트 야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보다 그 역사가 긴 메이저리그에서 이 검증을 거치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선진 야구다. 그래서 한국 야구도 한 단계 구단 운영이 좀 앞서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단의 역사가 길고 뭐 전통이라는 이 그 명문이라는 전통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이런 좀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스타 출신 감독이 아니면 어렵다. 이런 일반적인 예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명 선수 출신 감독을 선임을 했느냐.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삼성이 지금 암흑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거든요. 이런 어떤 이 절박함이 팀을 바꿔내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럴 때는 흐름도 조금 바꿔야 되고 예. 결국 뭐 밑잘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또 용기 있고 과감한 선택이 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 같은 경우도 30대 젊은 단장을 지금 선임한 거잖아요. 롯데는 더 파격적이에요. 예, 성민규 단장인데 37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 고참 선수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근데 단장이라는 거죠. 근데 왜 뽑았냐? 이 성민규 단장도 마찬가지로 대구상고를 졸업을 했는데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로에서 지명을 못 받을 정도로 야구 실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죠. 근데 미국에서 성민규 단장이 새로운 꿈을 안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네. 프로야구 단장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도 해보고요. 그리고 시카고 구단의 업무 주로 이제 이 스카우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야구 구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몸과 마음으로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롯데 단장으로 오자마자 네. 발빠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카고 컵스 출신의 코치들을 영입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선수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 야구부로 관심 모았던 이 박현우 삼성 스카우터를 부단장으로 영입을 했고 발빠르게 롯데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결국 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삼성과 롯데 이런 도전 좀 정말 좀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와이파이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정의로운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쉬어요.